임승수의 좌변기. 원래의 말뜻과 달리 이렇게 변질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모던 포크, 원래 사회성을 띤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모던 포크, 우리나라에 와서는 통기타로 샤방샤방한 사랑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변질되었고요. 백인에 대한, 주류 사회에 대한 거친 분노를 내뱉었던 힙합, 이것이 무조건 그냥 랩이라는 장르로 내뱉으면 되는 것 같은, 그걸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걸 줄 아는 그런 걸로 처음엔 들어왔었죠. 물론 이것들이 뒤늦게라도 개념이 정립되고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좌파라는 것은 아직도 이상한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즉, 정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에 반대하면 좌파라고 빨갱이로 몰리는 것이죠. 참 주옥 같은 얘기죠. 자, 이런 것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자세하게 시리즈로 밝히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프로그램 임승수의 자변기, 오늘부터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2부로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프닝이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과분합니다. 예. 제가 지금 똥줄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대와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네.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요. 네. 그 손병희 선생님의 그 나란히 가지 않아도 노래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네. 2번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빡세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후렴구에서 딱 이렇게 생목으로 이렇게 한 옥타브 올리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거의 제가 이제 등골이 싹 서늘해지면서 짜릿했습니다. 예.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 싫어하시나요, 그분들은? 그냥 중음 정도가, 부드러운 중음 정도가 좋은데, 위에 다음에, 나중에 소리를 지름으로써, 뭔가 좀 감흥이 깨진다. 그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시죠. 어쨌건 닭살이 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죠. 예. 정말 좋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뭐라고 할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왔는데, 또 오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오늘 본론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추석맞이 강연 선물 3종 세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예. 제가 이따가 나중에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뭐 편하시겠어요. 제가 보통 그 전에 할 때는 제가 그냥 도입부에 빨리 해치우고 보통 본론으로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요. 제가 일단은 지금 공고를 하고 일단 중간에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 알겠습니다. 노원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준비 위원회 강연 홍보. 주제는 임승수 작가가 말하는 협동학 9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노원평생교육관 2층입니다. 9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임승수 작가가 말하는 협동학. 또 동두천 시립도서관 강연은 18일입니다. 목요일이죠. 저녁 7시. 동두천 시립도서관.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 동네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연. 부산 동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9월 24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미치도록 인생을 바꾸고 싶은 여성에게 딴짓을 권한다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9월 16일이나 18일 시간이 되는 걸로 참여를 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화요일에는 협동학에 대한 거고, 목요일에는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니까 택해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16일에는 노원구 평생교육관이고 18일은 동두천 시립도서관. 부산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24일 수요일 동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미치도록 인생을 바꾸고 싶은 여성에게 딴짓을 권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주제. 여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희정 아나운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기 무희정 아나운서는 중전마마이기 때문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중전마마에게 내침을 당하지 않아도. 그렇군요. 그럼요. 무엄하게 어디죠. 배려를 바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조금 무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예.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손병희 선생님한테 제가 기존에 쭉 했던 그 대한민국 경제사의 이제 그 이승만 정부 시절 원조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잠까지 줄여가면서 제가 좀 준비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새로운 내용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다룰 내용은 북파공작원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북파공작원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김성호라는 분이 쓴 그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우리가 지운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운 얼굴. 이 김성호 씨는 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기자를 하시다가 2000년에 그 서울시 강서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그 북파공작원과 관련된 어떤 관련 특별 법을 이제 제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책인데 저도 사실은 뭐 실미도 보진 않았지만 그때 2003년도에 실미도 얘기가 좀 나오고 나서 북파공작원이라는 게 그랬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 책에 보면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조명하고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난파 공작원 무슨 공비 이런 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지가 확 쌓여 있었던 게 손병희 선생님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3840 유격 때. 그렇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강인덕 씨 또 김희라 씨 이런 분들이 그 출연했었고 MBC에서 9월산을 근거로 하는 방공 유격대를 좀 이렇게 그렸던 그러니까 그 주중에 한 번씩 나왔었던 3840 유격대에서 그렇죠. 맨날 따발총 쏘고 그리고 맨날 겁탈하잖아요, 여자.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공비들은 맨날 여자 못 살기고 겁탈할까 맨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저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3840 유격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오는 무장공비. 거기서 나쁜 역으로 나온 그 당시 한국 전쟁 때였으니까 북한 인민군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83년도인가 MBC에서 방송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83년도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 공비는 나쁘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머리가 크고 나서 이 김성호 씨가 쓴 우리가 지운 얼굴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지난 이제 7월 13일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난 걸 제가 봤어요. 그 신문규라고 하는 분에 대한 기사인데 이분이 이제 1959년에 사형이 선고돼가지고 2년 뒤에 이제 사형이 집행돼서 세상을 떠난 분인데 관련 한겨레 신문 기사를 제가 좀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55년 6월 신문규 당시 30살 이 신문규 씨는 육군 첩보부대에 채용돼 북파 간첩 훈련을 받고 그해 9월 북파됐다. 당시 심 씨의 6살짜리 아들은 아버지를 보러 외숙모와 함께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있는 부대를 찾았으나 아버지는 북에 보내진 뒤였다. 부대에서는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북파공작원으로 키우겠다며 1년 반 동안 사격훈련, 제식훈련, 수상훈련 등을 시켰다. 북한군에 붙잡힌 김심 씨는 아들이 군에서 공작원 훈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들을 구하려면 남한에 돌아가야 했는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전향을 해가지고 남파 간첩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1957년 10월 남한으로 내려온 심 씨는 아들이 군에서 풀려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바로 육군에 자수했다. 하지만 육군은 위장 간첩이라며 그를 기소했고 중앙고등군법회의는 1959년 12월 사형을 선고했다. 2년 뒤 사형이 집행됐지만 군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심 씨의 주검을 화장했다. 아버지의 행방을 찾던 아들은 45년이 지난 2006년에야 정부로부터 아버지가 사형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며 백방으로 뛰었고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다. 아들은 재심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자수한 그의 아버지가 563일간 불법 구금돼 신문을 받았으며 위장간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2년 무죄를 선고했다. 심 씨의 아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지난 8일, 그러니까 7월 8일이겠죠. 육군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위법한 수사와 재판을 했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북파 공작원 관련된 이제 재판이 있어서 제가 좀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네네. 이 북파 공작원과 관련된 이 책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이제 북파 공작원 김종복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964년 2월 23일 강원도 평강에 침투한 후 중앙분계선을 넘다가 지뢰를 밟아 부상, 삼청동에 있던 수도 육군병원에 3개월간 입원했다. 네. 나의 임무는 강원도 평강군 보수 옆에 있는 인민군 박격포 연대의 기밀 서류를 절취해오는 것이었다. 침투되기 전에 배선상이라는 사람과 숙식을 함께하며 반복적으로 정신교육을 받았다. 침투 후 붙잡힐 경우에는 죽으라고 했다. 붙잡히게 되면 도로 이중간첩으로 난파된다. 난파되면 여기 남한에서 죽는다. 했다. 네. 내려오다가 지뢰에 부상을 당했다. 지뢰 파편에 왼쪽 볼이 관통당해 구멍이 난 것이다.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웅덩이에 고인물을 먹으려니 목구멍으로 물은 넘어가지 않고 계속 구멍난 볼로 물이 샜다. 나중에 볼에 난 구멍을 손으로 막고 물을 먹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의 심정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입원한 후 곧바로 해고됐다. 그동안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고 민원을 낸 적도 없다. 야, 그러니까 이 네. 두 예를 봤을 때 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예. 북파 공작원이 있었다. 예. 그런 거고 한번 걸려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걸로 판단해서 예. 제거한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였군요. 예.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에 간첩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게다가 기록에 따르면 오히려 북한보다도 더 많이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2000년까지 이제 국군정보사령부에 의해 확인된 것, 1951년부터 72년까지의 사망되거나 실종된 북파 공작원의 비공식적 숫자가 이제 무려 7,800여 명에 달하는데요. 21년 동안에 7,800여 명입니다. 예. 와. 이후 실제 드러난 이제 북파 공작원 숫자는 점점 늘어나가지고 정보사의 애초 주장과는 달리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해에 500명 넘게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일개 대대병력이죠. 그렇죠. 예. 국군정보사령부가 2002년 9월 18일 제203차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조에 보고한 북파 공작원의 숫자는 모두 13,8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실제 임무를 수행한 이제 북파 요원과 훈련만 받은 양성 요원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요. 1972년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전까지 실제 북파를 수행한 북파 요원은 11,273명이었고 북파를 목적으로 양성했으나 네.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필요시 이제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 훈련만 시켰던 이제 양성 요원은 2,562명으로 이제 집계됐습니다. 네. 실제 이제 북파 공작원 숫자는 이렇게 이제 북한에 이제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한 북파 요원만을 기준으로 할 때도 실제 아까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통계로 잡은 11,273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 보상 대상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군 첩보부대 소속뿐만이 아니라 일반 보병 등 이제 육군 부대에서도 자체적으로 북파 공작원을 보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첩 부대였던 기무사에서 보낸 이제 위장 납북 어부 요원이라든지 그리고 당시 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가 또 독자적으로 보낸 엘리트 스파이인 고정 간첩 뭐 이런 등등등을 다 따져보면 더 많을 테지만 어쨌건 이제 국군정보사령부 통계는 이들이 다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실제로는 훨씬 이제 많은 수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 보통 이렇게 많은 수의 그 북파 공작원을 운영을 한다 그럴 때는 예. 일단 좀 의아한 게 예. 보통의 그 훈련 내용, 보통의 이게 지원 가지고는 이렇게 대규모로 양성할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분들 모두에게 예를 들면은 그 서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예. 유사시에는 예. 당신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때 뒤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예. 그때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 그걸 감안하고 그냥 예. 명예롭게 죽거나 명예롭게 거기서 수감 생활하거나 알아서 예. 하라. 예. 이 정도의 약속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네. 말씀드리겠지만 그 웃긴 게 나중에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그 사례가 나오지만 이런 걸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국가에서. 구두로. 예, 그러니까 문서를 쓴다든지 실제 뭐 각서를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근거를 남긴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든지 해도 사실상 이제 국가에 주장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버림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또 얘기를 풀어나가주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북파 공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파 공작원의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네. 이 왜 그랬냐면요. 정전협정 같은, 이제 우리가 정전협정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이 정전협정 동안에는 이제 무력 도발이나 침투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북파 공작원을 보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정전협정 위반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전협정 위반을 시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공작원이 심지어는 이제 작전을 수행하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모르는 애다. 남과 북이 이런 건 똑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예. 예. 북과 남이 이제 굉장히 그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전해졌는데 실제 이제 북파 공작원 김상학 씨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김상학 씨 같은 경우는 1968년에 10월 1일 날 특수 공작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네. 이제 한국군 GP 경계초소죠. 네. GP 전방에 있는 인민군 부대의 보급 담당 운전병을 납치하라는 임무를 받았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 씨와 다른 5명의 이 공작원들이 전방 철책선을 넘어가지고 그 다음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새벽 아침 6시에 작전을 딱 개시하려고 하는데 미리 이제 인민군들이 알고서 이제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 당황해가지고 크레모아 있잖아요. 크레모아를 터뜨린 다음에 크레모아는 이거 이제 터트리면은 그 앞으로도 문제지만 뒤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걸 설치한 사람들이 잘 설치해갖고 예. 그 반경을 피해서 숨어 있다가 터트려야 될 때는 이렇게 딱 터지면은 반경에 수십 미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치게 되죠. 쇠구슬 같은 게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예, 군에서 좀 많이 다뤄보신 것 같아요. 다뤄보진 못했지만 제가 탄약관리병이었기 때문에. 네. 탄약관리병이셨구나. 보직이. 예. 그래서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크레오모라고 하는 게 이제 쇠구슬을 막 뿜어내는 다연발 지뢰 같은 건데. 그렇죠. 이걸 터뜨리고 이제 동료들이랑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이게 왜 걸렸냐면 공작원 중 한 명이 이제 전날 밤 잠복 중에 절대로 이제 금기사항인데 담배를 펴가지고 북한군의 이제 담배불을 보고 위치가 이거는 가지고. 기본 중에 기본을 위반한 겁니다. 아, 기본 중에 기본. 그럼요. 아예 담배를 못 갖고 나가게 했어야 됐고. 그리고 공작원인데 거기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누락된 거죠. 그러니까 최정예로 이렇게 해서 양성을 한 게 아니라 급조하고 엉성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낼 때 침투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통해서 담배를 못 갖고 가게 해야죠. 못 갖고 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걸 어떻게 그걸 챙겨가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기간에 걸친 공작이 아니라 단기 공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는 참아라. 갔다 오면 내가 보루째로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김 씨의 증언이 이랬답니다. 인민군의 공격을 피해 달아난 뒤 침투 전 약속했던 대비초를 집합했는데 공작원 중 한 명이 오지 않았다. 인민군 GP에 동료의 시체가 옮겨지는 것을 쌍안경으로 확인했다. 사살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며칠 후 판문점에서 이제 북한 측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침투 중에 숨진 동료 공작원의 사체를 확인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답니다. 니네 군인 아니냐 그랬더니 한국군 측에서는 우리 군 병사 아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체 송환은 거부가 됐죠. 왜냐면은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정전협정 위반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사코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북파공작원을 보낼 때는 군인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 발각됐을 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이건 개별적인 행동이고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참 비인간적인 거죠. 뭐 국가 간의 첩보전에서는 능히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것이 고지가 되었느냐.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되느냐. 보장이 되었느냐. 예. 이런 것에서 달려지는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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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아까 손병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과 북이 이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99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네. 북측이 이제 42만여 건을 했고 남측은 조금 더 많습니다. 45만여 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예. 항상 보면 북한이 그동안 수십만 건의 그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만 남한에서는 선전하지 예. 우리도 그만큼 했어 이런 얘기는 없어요. 더 많이 했죠. 지금 보니까 3만 건 더 많이 했네요. 뭐 거기서 심지어 더 많어.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사실상 이제 정전협정 위반은 너무나 이제 다반사인 네네네. 건데 네. 어쨌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파공작원 시신을 이제 받지 않았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파공작원은 이렇게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네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과연 이 북파공작원들은 자신의 처지가 그리 될 것을 알면서도 네.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원한 사람들일까? 이게 이제 의문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문명국가라면 그렇게 해야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화 실미도에서는 거기 있는 부대원들이 보통 이 사형수다. 그래서 이제 뭐 김일성의 목을 따오겠다. 뭐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부대원 대부분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1971년 실미도 사건 당시 공군본부 검찰부장으로 이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998년 8월 8일자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네. 이 훈련병들에 대해서 내가 수사한 바로는 훈련병들을 모집을 했다. 대부분 충청 출신의 민간인을 그냥 요원으로 임의 차출했으며 이들에게는 군번도 주지 않은 채 장교 계급을 달아줬다. 훈련병 중 범죄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 동네 사는 7명이 그냥 한꺼번에 훈련병으로 차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충북 온천의 유가족들도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서 서울로 갔대요 그냥.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 라면서 이제 정체불명의 남자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범죄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게 무슨 정신대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신대는 그래도 문신이라도 있으면 데려갔죠. 머리라도 좀 길다든지. 예. 아니, 그냥 이것은 돈 벌어주겠다고 꼬드겨가지고. 그러니까 군 위안부죠. 예. 일시시대 때 정신대들도 그런 식으로 끌려간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예. 자, 공장 가서 돈 벌게 해주겠게, 만주 가갖고 돈 벌게 해줄게. 그래서 모집해갖고 끌어가갖고. 제가 정신대를 아까 그거랑 찾고 삼천교육대랑 착각을 했습니다. 예. 삼천교육대. 랑 예. 하여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예. 화나, 정말. 네. 군 생활을 또 하셨으니까 또 남일 같지가 않으시겠네요. 그럼요, 네. 짜증도 많이 나실 텐데. 그럼요. 네. 아무튼 이렇게 북파공작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이제 몰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도 인권 유린인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도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무슨 특수부대 2명이 포로로 됐다는 걸 가정하고 훈련을 하다가 진짜 불기에 객이 돼버렸는데. 특전사에서요. 그러니까 미군의 훈련 방법을 따르다가 뒤집어 씌워갖고 이렇게 이제 포로가 묶이는 그런 과정인데 문제는 뒤집어 씌운 이 천이 통풍이 돼야 되는 것을 써야 되는 것이 미군 교보면 나오는데 통풍이 안 되는 거 씌워놔갖고. 비닐봉지 같은 거 씌워버린 거군요. 말하자면. 말하자요. 그래서 수명하게 죽은 거죠. 어이가 없네 진짜. 정말 어이가 없죠. 그리고 누가 한 명이라도 보고 있었으면은. 보고 있었는데 보고 발버둥 치는데 이 연기를 실감나게 하는군. 겨우 이 정도로 판단했었다는 보고 얘기예요. 있었대요? 예. 와 진짜 황당하다. 황당하죠.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는데 이 당시 이제 특히 이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권 유린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외출이나 면회 금지는 완전 기본이고 부모가 심지어는 돌아가셔도 통보를 해주지 않았고요. 이 가혹한 훈련을 못 견뎌가지고 탈영하거나 훈련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파 공작원들한테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즉결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1983년 2월에 설악개발단, 이게 이제 아마 그런 거 코드네임이었을 거고, 북파공작원 양성소라고 하는데, 이 설악개발단에서 훈령 중 사망한 이제 목초로 씨의 경우는 네. 실제로는 이제 탈영을 했다가 붙잡혀 구타당해 죽었는데, 이 목 씨의 동기인 김모 씨의 증언이 이 우리가 지운 얼굴 책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네네. 동기생인 목초로는 탈영을 했다가 잡혀왔다. 기간 요원들은 그를 당구대에 묶어놓고 훈련병들에게 구타와 폭행을 지시했다.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었다. 결국 그의 목에 배신자라는 간판을 걸고 40여 명의 동기들로 하여금 3시간여 동안 끌고 다니면서 쌀이나무 등으로 때려 죽이게 했다. 그 친구가 기절하면 물을 뿌려서 깨어나게 한 뒤 다시 때리고 반복의 연속으로 그렇게 때렸다. 동기들아, 한 번만 살려줘. 라는 그의 절규가 눈에 선하다. 우리는 그렇게 살인자가 되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동기를 죽이느냐, 내가 맞아 죽느냐는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참. 얼마 전에도 군대 한 명이 이제 완전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제 사망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사를 하는 동안 이렇게 전문 연구위원이라고 해서 딱 한 달만 훈련받는 거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내무반 생활이라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부채감도 있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미안함도 있고 그래요. 이게 진짜 웃긴 게 군대에서 동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동기 하나가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동기 하나가 잘 되면 같이 기쁨을 나누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기 하나가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이게 크기 때문에 똘똘 뭉치기도 하지만 동기 하나가 결정적으로 또라이 짓을 하게 되면은 왕따를 시키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걔가 제대로 해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편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인데 이 국가의 이름으로 정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를 시킨 거예요. 고문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어떤 어원이냐면 처음에 대한민국 국방경비대, 그러니까 전신이 국방경비대잖아요. 만들 때 그 자문을 미군이 한 거잖아요. 미군의 편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미군 장교들이 쭉 와서 창설을 도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쟤들은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왠지 띨빵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미 군사 고문관. 고문관. 그래서 낄낄거리면서 고문관이라고 그런 겁니다. 진짜 영어 쓰고 우리랑 못 섞이니까 겉도니까 애가 저런 애를 고문관이라고 세워놨구나 하다가 고문관 하다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혼자서 겉돌고 잘 적응을 못해서 주위 이제 내무반 폐해를 끼치는 사람들 고문관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전 몰랐습니다. 그게 고문관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더 좀 이렇게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지운 얼굴에 이런 수많은 답답한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생생하게 이 북파 공작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많은 증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증언은 지금 이제 소개드릴 임덕삼 씨의 증언이에요. 이분은 그 한국 전쟁 당시 이제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실무 책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추삼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HID 북파공작원 중대장이었대요. 당시 그러니까 굉장히 실무의 책임자급인 거죠. 이분은 이제 직접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공작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전과를 올렸는데 이분이 또 이제 북파 첩보부대 중대장이 돼가지고 북파 요원들을 수송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답니다. 이분의 증언을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첫 번째 증언보다 두 번째 증언이 더 충격적이다 한번 소개해드리면 정보사에서는 원래 2-3번 써먹다가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버렸지. 침투했던 대원들을 받으러 가질 않는 거야. 상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 가고 안 가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일단 배를 타고 나가면 그때부터야 내가 상황을 보고 배를 대야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하지만 상부에서 데리러 가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정보부에서 정보부대라는 것들의 본질이 그래. 나도 몇 번 명령을 받아보고 실제 그렇게 하기도 했어. 아마 데리러 가지 않은 대원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죽었을 거야. 그 다음 얘기는 더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진짜 국가적으로 비밀인데 정보사에서 하는 짓이 너무하니까 내가 다 말하는 거야. 응? 내가 같은 HID 요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다가 그냥 배에서 총으로 쏴 죽인 적도 있어. 아이고. 물론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행한 것이지만 다른 때는 목선을 타고 가는데 그때는 발동선을 타고 가라고 했거든. 가기 전에 미리 돌멩이를 새끼줄로 감아서 준비해뒀지. 밤에 다들 자라고 해놓고 잠든 사이 총으로 쏴서 돌멩이 감아서 바닷가에 버렸지.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지. 보통 사람들이야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겠지. 이래놓고서 예. 국회대 맹세를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하는 국회대 맹세를 시켰고 그리고 이래놓고서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어서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한다. 수단으로 취급하고 물건 취급한다. 나는 버젓이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참 저는 이 책 우리가 지은 얼굴을 읽으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이제 먹먹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그중에 이제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죽거나 한 건 아니겠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자기가 맡은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해가지고 귀환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북파 공작원들을 철저하게 도구로 이용하면서도 정작 이렇게 실제 임무를 완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요구하면 무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얼굴 이 책에 나오는 북파 공작원 하모 씨의 인터뷰도 역시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제대할 때에는 700에서 800만 원을 받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행불자로 신고한 상태였고 예비군 훈련 기피자로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못 받아가지고요. 운전면허증을 다시 따야 했어요. 부대에 있는 동안 일체의 외박이나 외출이 허용되지 않아가지고 어머니는 내가 나올 때까지 소가리를 하셔가지고 속병을 앓고 계셨어요. 지금은 첩보부대에서 활동했던 것이 그냥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훈련받을 때의 인권 유린뿐만이 아니라 계약했던 내용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사회로 갖다 내몰아버린 국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한국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켈로 부대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네, 저도 들어봤어요. 켈로 부대. 네, 그러니까 정규군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유격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대가 켈로 부대도 있었고 백골병단이라고도 있었는데 백골병단은 최명신 당시 중령이 조직을 했었고 북한 땅과 남한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강원도 지역에서 유격전을 벌이면서 엄청난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수많은 인력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인정받아서 나중에 월남전에 초대 주월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그 중대 규모의 소규모 전술 기지를 구축해서 그러니까 미국처럼 큰 부대로 단위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큰 성과를 거둬서 오히려 미군으로부터 그 벤치마킹이 대상됐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 켈로 부대 같은 경우는 백골병단도 그렇고 켈로 부대도 그렇고 군번이 없는 거예요, 다들. 군번이 없다는 것은 국가의 군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돌아온 다음에 군대 가야 되는데 안 갔네. 그래서 다시 간 거군요. 다시 징집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헐떡이네, 진짜. 이런 개개탄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참,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북파 요원으로 어쨌건 국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충성을 했던 그 북파 요원들이 가슴에 맺힌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파 요원 추모 사업 전후의 회장인 김정식 씨가 2001년 3월에 이 지금 책을 쓴 저자 김성호 씨가 그 국회의원 하고 있던 당시 이제 김성호 씨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막 전해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성호 당시 의원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책에도 그 이메일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써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 걸쳐서.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에 북파 공작원들은
당시 악전고투 끝에 살아남은 자와 부상당한 자들이 정부와 국방부에 대해 세운 지난날의 공적과 우리의 실체를 공식 인정하고 채용 당시 해당 기관의 물색 요원들이 제시했던 보상금 지불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당국은 무책임하고 냉담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유는 북파 공작원 실체를 인정하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고 어느 나라도 첩보 요원을 예우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범법자나 불량한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민간인들을 감원 이슬로 꿰어가지고 살아 돌아오면 1967년 당시 기준으로 500만 원에서 이제 700만 원의 보상을 주고 사회에 나갈 때 국가기관 특채를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우리는 그들이 언급한 내용을 문서로 확증받아가지고 받아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구두로만 들은 거죠. 막상 사회로 내보낼 때 관계자들은 피신을 해가지고 책임을 회피할 뿐 현재까지 군사 기밀 운운하면서 피해 당사자들의 말문과 목줄을 죄어왔던 것입니다. 북한은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인 난파 공작원들을 대대적인 환영 행사로 맞이하며 그들 모두가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데 북파 공작원은 1970년대까지 활동한 요원들이 대부분이 죽고 살아서 귀환한 극소수의 부상자와 건강하지만 과거 전력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순탄하게 못해가지고 결국엔 소외계층으로 전락한 요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위를 펼치며 국가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쫙 보낸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여기 지금 원고에 보니까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송환에 나오는 장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송환 보셨나요 혹시? 얘긴 들었어요. 얘긴 들었어요. 제가 이걸 한번 그 톤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갓난 신고를 이겨내고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긴 대항의 전사들을 환영하는 노랫소리. 하늘 땅을 진감합니다. 한 평도 못 되는 살인 먹방에서 시들어가던 우리에게 그 100배도 넘는 고대 황치를 안겨주신 분은 우리의 삶의 태양이신 김정일 장군님이시다. 아이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랬을 거 아니, 그러죠. 지금 진심을 얘기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원고에 나온 건데. 원고에 나온 건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된 이인모 선생이나 이런 비전향 장기수들을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송환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말씀 읽으신 내용이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오면서 거기 이제 장기수 그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사실 이제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집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얘기하면 모든 난파 공작원에게 이런 혜택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이걸 통해서 정치적인 효과를 선전 효과를 기대했죠. 사실은 북한도 비열했습니다. 남한에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보내줬으면 조용히 받아 안고서는 편안하게 해주고서 그렇게 했어야지 그거를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대적으로 군중대회를 열고 TV 방영하고 그러면은 남한에서의 그런 뜻을 인도적인 뜻을 어긴 거잖아요. 그 약속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이 또 있네요. 그렇죠. 아주 비열한 건데 사실은 난파 공작원들이 북쪽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을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가 없죠. 그렇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생생한 수기를 읽어봐야 되겠지만 거기는 거기고 여긴 여기입니다. 여길 봤을 때 항상 우리가 욕을 하는 게 그쪽은 사람을 수단으로 여긴다느니 뭐 그 혁명 수단을 위해서는 뭐 몸까지 유린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한다니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고 그리고 소중한 자원들을 이렇게 버리고 나서 자기들은 승승장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대장이고 나발이고 그 위에들은 공적으로 인정받아갖고 승진을 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기회가 되면은 국회의원도 하고 이지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송환 다큐를 보는데 이 송환 다큐를 만드신 그 감독분이 나중에 이제 북을 공식적으로 이제 그때는 교류가 많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류가 많다 보니까 북을 방문해서 당시 이제 비전향 장기수면서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그
그 할아버지 한 분을 직접 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으니 잘 그래도 대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이제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숨은 서로 간에 이제 의도가 있겠지만, 어쨌건 이 북파공작원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쨌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했다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이제 어쨌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갔던 그 사람들은 네. 아마 이런 걸 보고 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 효과를 노린 것도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 니들 그래봤자 개죽음이니까 하들 말아라. 우리가 좀 가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좀 실제로 가난하겠지만 그래도 명예는 지켜준다. 니네는 명예라는 게 있냐?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됐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 전통은 유구합니다. 아까 한국 전쟁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남전 때도 공식적으로 국군은 포로가 없다. 그러고 그냥 철수해버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 둘 확인이 되고 심지어 살아온 사람도 있고 베트공에 잡힌 사람들은 포로가 분명히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군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장렬하게 전사를 했을 뿐이지 포로 같은 거 안 당한다. 그리고 쟤들은 포로를 잡은 게 아니라 잡으면 무조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가 없다. 이런 개 같은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국익이라는 것을 놓고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진짜 그야말로 도구로 이용을 하는 그럼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 될 텐데 네. 뒤로 이렇게 어떻게든 뭐 이렇게 구해 온다든지 네. 참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 나라가 국민들을 너무 그 어떻게 보면은 국익이라고 포장된 그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한 어떤 도구로만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 김성호 저자분은 우연히 이제 몇 번 통화를 하고 막 쪽지도 주고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오늘 약간 잠깐만요. 방송 후기를 제가 방금 봤는데 임승수 선생님 오늘 약간 밀리네요. 손병희 님이 많이 하셔서 바로 또 그 한 분이 태클 들어옵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이분 로니님이 쓴 이 결론은 그 뒤에요. 그 뒤에? 명절도 쉬지 않고 문 여니까 조버님들 연지연 곰탕 드시러 오세요. 저는 그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앞에 거는 떡밥이었고. 근데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루트로 손병우 선생님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도 안 주고 그냥 방송한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원고를 오늘 아침에 마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한 부 드렸는데. 그래, 원래 방송 안내에는 지금 이승만 시대의 그 원조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나가 있군요. 네, 나갔을 텐데. 아이고, 그럼 제가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청취자죠, 청취자. 청취자죠.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약속을 못 지키는. 다음 주에는 꼭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3종 선물 세트를 이쯤에서 한번 또 읊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읊을 거고요. 읊고서는 그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 정리를 좀 하고 계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승수의 자변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임승수 선생의 그 강연 3종 세트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16일 화요일에는 노원평생교육관 오후 7시에서요. 7시고 노원지역협동조합협의회 준비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네요. 노원, 강북, 성북, 여기 중랑 이쪽에 계시는 분들 가시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일 목요일에는 7시에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무료 대중 강연을 동두천 시립도서관에서 강연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4일 수요일 7시에는 부산 동네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동네 여성 인력개발센터 미치도록 인생을 바꾸고 싶은 여성에게 딴짓을 권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강연도 보시고 끝나고 동네 파전에 금정산성 막걸리 한잔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그 결론이랄까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내용은 제가
기존에 썼던 책, 이제 국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내랑 함께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일부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당시 이제 국가의 거짓말들을 막 조사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설마 나라가 그랬겠냐. 네, 설마 나라가 그랬겠느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설마 그랬겠냐. 네네. 공공기관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얘기하고서 다 믿으시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접하면서 저 자신도 사실 이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무너졌거든요. 네. 그런데 국가의 거짓말에 그렇게 속아 넘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은 전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국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된 굉장히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짜여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피해를 받고 굉장히 소외되고 결국에는 이제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국가가 우리의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이제 민영화나 소위 말해서 민생을 따지지 않고 왜 세월호 얘기만 하냐 이러면서 지금 통과되는 법들을 보면 다 무슨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그러고 공기업을 다 민영화하려고 그러고 규제 철폐라고 하면서 이 기업들이 좀 더 돈벌이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게 경제 살리기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차갑고 냉정하고 이성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에 의해서 우리가 뒤통수 맞고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국가라는 것은 합법적인 착취기관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기를 쳐갖고 그러니까 민족국가라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민족을 또 민족국가 아닌 경우에는 뭐 이러저러한 걸 얽어갖고는 일정한 정치 세력들이 나와바리를 만들어갖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거고 국익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상대방의 선전포고하는 그런 것도 성스러운 어조로 하지만 결국 보면 땅 따먹기에 불과하다라는 거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에 보면 가짜가 지붕 밑에 돼지랑 개가 있는 그 형상이거든요. 한자로. 네. 지붕 밑에 돼지와 개까지도 품어안는 게 집가짜고 국가라는 것은 그중에 가장 큰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교부가 있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나가서 곤란한 일을 당하면은 그 사람들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서. 물론 대통령을 정부를 대신해서 파견 나가 있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있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높은 나리들 의전만 신경을 쓰고 있거나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많고 특히 툭하면 애국심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국회 하강식 같은 것도 하고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극장에서는 뭡니까? 대한뉴스 이거 하기 전에 뭐 일어나갖고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국회 된 경기도 해야 되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웬만한 국가 행사는 그래놓고서는 지들 살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역사가 유구하다는 것 그 이를 박박 깔면서도 우리가 누른 부릅뜨면서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국가를 배신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에 충성하는 것과 정권에 충성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충성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권이 개입돼야 된다는 것.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차베스 대통령과 그 베네수엘라의 그 변화에 관련해서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차베스 대통령이 이제 그 진보적인 세력들이 다 모여서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보여준 그 국가의 움직임은 분명 이제 전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그렇죠. 지나치게 냉소적인. 결국에는 이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고 누가
어떤 세력이 권력을 틀어줘서 민중들이 권력을 틀어질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기득권이 틀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그 방송을 잘 조절을 못해서 이 손병희 이 선생님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준비한 게 끝나서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습니까? 분량의 문제는 아니고요. 내용이니까 뭐 분량이 넘치면 넘치는 대로 다음에 넘기면 되고 모자라면 일찍 끝나고 재방송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일단 여기서 우리 방송의 인트로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죠, 뭐. 오늘 첫 방송인데 많이 뭐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추석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석 때는요. 저는 고향이 서울인 격이어서 남아있고 이제 당일날 이제 부모님 찾아뵙고 뭐 이래저래 해서 조금 여유롭게 보낼 것 같습니다. 서울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서울 독산동 쪽에서 태어나서 구로구 독산동. 잠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금천구로 편제가 돼 있고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로구였고요. 근데 이제 잠깐 인천 가서 살았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부모님은 이제 경상도 분들이신데 어쨌건 뭐 지금은 주로 이제 여기 남아 있고 그래서 그때 좀 방송 열심히 빡세게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 원래의 말뜻과 달리 이렇게 변질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모던 포크, 원래 사회성을 띤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모던 포크, 우리나라에 와서는 통기타로 샤방샤방한 사랑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변질되었고요. 백인에 대한, 주류 사회에 대한 거친 분노를 내뱉었던 힙합, 이것이 무조건 그냥 랩이라는 장르로 내뱉으면 되는 것 같은, 그걸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걸 줄 아는 그런 걸로 처음엔 들어왔었죠. 물론 이것들이 뒤늦게라도 개념이 정립되고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좌파라는 것은 아직도 이상한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즉 정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기득권. 함께 만드는 언론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